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행동주의도 우리 상담 이론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또 잔수합니다. 자꾸 이 자리에만 쓰면 잔수가 나가네요. 상담 이론 먼저 듣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여러분들이 강의를 쉽게 이해가 됩니다. 행동주의는 학습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즉 학습을 통해서 행동주의의 문제점은 제가 또 상담 이론에서 다 연기한 건데 간단하게 연기를 한번 해보십니다. 제가 이런 막 틱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기 뭐죠? 부산행의 생각이 나네요. 이런 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습은 이게 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관찰 가능해야 돼. 관찰이 가능하여야 한다. 행동이 이상하죠. 그래서 문제점은 이상한 행동이다. 이 이상한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이 이상한 행동은 어디서 생겼냐? 학습, 즉 습관을 통해서 생겼다. 잘못돼서 이 습관이 티가 아니에요. 이거를 고쳐야 된다.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은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잘못된 학습은 또 정상적인 학습을 통해서 수정 가능하다. 그래서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 접근 방법이다. 실험적 방법. 그래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에 관찰, 실험, 학습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행동주의 상담이다. 째찌뽕!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못하면 공부 하나만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거 느낄 겁니다. 문제를 보면 다 본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답을 못 찾아요. 왜? 찌찌뽕을 못 시켜서 그래요. 그거는 한국 축구예요. 열심히 뛰어가서 패스하고 열심히 골대 열심히 패스하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패스하고 열심히 외우고 딱 골대 앞에 가서 헛발질 이 하나마나 공부거든요. 꼬링을 넣어야 됩니다. 꼬링을 넣어야 돼요. 꼬링을 찌찌뽕이라고 하죠. 누가 시작했다? 파블로프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출발했다. 행동주의의 출발, 행동주의의 원조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파블로프다. 스키너가 아니라 파블로프다.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스키너의 조건 형상, 조작적 조건 형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두라의 사이학습원으로 이렇게 체계화됐다,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면 학습, 수정이 가능하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다. 스키너의 강화, 또 모델링을 통해서 사회학습의 원리가 이루어진다. 이 사회학습 모델링이 만두라의 인지사회 이론이다. 라고 나오고 뒤에 또 나옵니다.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죠.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순서를 고르시오 하면 첫째, 목표 행동. 행동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하자. 그럼 답이 나왔으면 얘는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형이에요.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 5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걸 다 외워야 되지만 객관식 시험은요, 안면 타당도로 공부하면 돼요. 안면 타당도. 여러분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 배웠죠? 안면 타당도.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골라내면 돼요. 무엇으로? 안면으로. 그러니까 안면만 눈에 익히면 돼요. 안면 다 외우지 말고 안면이 처음에 목표 행동에 적으니까 목표 설정이겠네.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초니까 기초선을 측정했네. 행동에 기초선 측정 1, 2 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1번이고 목표 행동의 정의를 다른 말로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게 첫 봤다. 기초선이 두 번째 봤다. 나머지는 그대로 나옵니다. 얘 둘만 골라내면 답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적응행동 강화, 부적응행동의 약화, 행동수정 결과의 검증 이런 것들을 몰라도 얘가 1번, 얘가 2번,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답이다. 얘만 알아도 답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객관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가지 말고 앞면 타당도로 답만 맞추자.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앞면 타당도로 답만 맞추자. 내용 타당도로 전부 다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왜? 답만 맞춰서 합격증만 집에 오면 목표 달성이다.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항상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파블로프의 이제 고전적 조건 형상 연구된 거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나 먹이를 주자 뭐 종소리 만들어도 침을 젤젤젤 흘리더라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두작적 조건 형상 쥐 실험을 했더니 쥐가 뭐 네 발을 눌렀더니 먹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강화의 이론을 강조했다. 강화 나오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하다라고 나오고요. 강화에서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 정적 강화물을 제공해서 추가해서 행동 제한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 추가는 정적 강화다. 부적 강화물을 빼줘서 나쁜 걸 빼서 행동 제한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부적 강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쾌한 자극을 부여해서 바람직한 반응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정적 강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바람직한 반응을 높이는 것은 부적 강화. 불쾌 자극을 부여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의 확률을 줄이는 건 정적 처벌. 장시간 공부를 컴퓨터하는 공부하느라 공부를 소리하는 아이에게 매를 가한다. 이것도 뭐 정적 처벌이 되겠죠. 부적 처벌, 유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방청소를 소리하는 아이에게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 반응 확률을 감소시키는. 불쾌 자극을 부여해서 확률을 이것도 이제 이런 거죠. 남편이 담배를 핀다. 아내가 전기 충격기로 남편한테 담배 필 때마다 칙 찢어요. 불쾌 자극을 부여하는 거죠. 으아! 그래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 정적 처벌이 되겠죠.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 간격 강화, 또 변동 간격, 간격은 시간 간격이에요. 고정 비율, 변동 비율은 횟수입니다. 횟수. 그래서 시간이 고정된 시간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월급이죠. 월급. 그래서 10일 날 월급이다.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월급날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강화, 고정. 변동 간격이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간격을 두지 않은 채 평균적인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지난 후에 강화를 부여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사탕을 평균 1분에 한 번씩 준다고 했을 경우에 1분에 한 번씩 줘요. 근데 언제 줄지 몰라요. 이럴 때는 변동 간격이다. 고정 비율이다. 그래서 옷 공정에서 100벌에 만들 때마다 1인당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킵니다. 보너스죠. 보너스는 고정 비율 강화. 보너스. 변동 비율 강화. 반응 행동에서 언제 불규칙한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선 카지노. 그래서 카지노 딱 땡길 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쓰리빠가. 그래서 막 흥분된다. 그래서 변동 비율 강화, 가장 강화가 세다. 그래서 강화가 너무 세면 뭐예요? 중독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중독, 복권 중독, 슬롯머신 중독, 카지노 중독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성과급은 고정 비율이고요. 여기는 선별적 성과급이에요. 선별적으로 준다. 맨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변동. 그래서 선별적 성과급 나오면 변동 비율이다. 성과급이면 고정이지 하지 말고요. 선별적이냐 고정이냐 이것만 체크 포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서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 상담 1회에서 잘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서 너무 또 지루하게 하려면 또 막 여러분들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 불안을 감소하는 체계적 둔감법 3단계 근육을 이완한 다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하고 그래서 불안이계 목록 작성은 약한 부분부터 센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둔감화되면 또 센 부분으로 가고 점점점 점칙폭 올려서 체계적 둔감화시키는 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반복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 변화, 상표, 토건법.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상품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줘서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 모델링, 따라하는 거. 주장훈련, 불안을 역제지한다. 그래서 불안한 내용들을 바꾸는 거예요. 턴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불안을 일으키는 시험 떨어질 것 같아. 시험 떨어질 것 같아. 야, 시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운동하자. 이런 불안을 역제지. 또 시어머니가 너 이번 주에 내려와라. 저 청소년 생활 시험인데요. 내려와. 이렇게 불안하죠. 그럴 때 못 내려가요. 저 국가고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을 역제지하는 거. 주장하는 거죠. 못 내려갑니다, 어머님. 저 국가고시 보는 여자예요. 뭐 이렇게 주장을. 뭐 행동계약, 뭐 정해진 시간에 언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뭐 상담자와 내담자가 계획하는 거. 혐오 치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제거될 때까지 곡동스러운 자극을 가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방법. 흡연, 폐암 결과 장면 제시. 정적 처벌과도 관계 있는 거겠죠. 정적 처벌과도 찌찌뽕한다. 혐오 처리다. 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 지시적,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 스스로 지시한다.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보고요. 또 역할 연기, 롤 플레잉이죠. 일상생활 중에서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역할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 장면이나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역할 활동, 역할 연기, 역할극에서도 우리 집단 상담의 기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역할극, 역할 연기 뭐 이런 거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요. 인지는 내적이죠. 대가리니까. 그래서 인지적 모델링. 정서도 내적이죠. 근육위안법, 생각을 중지하는 사고정지, 체계적 둔감법, 스트레스 접종, 인지적 재구조화 이런 것들은 내적에 해당된다. 토건경제, 역할연기, 모델링, 행동계약, 자기주장 이런 것은 외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고요. 스트레스 접종은 그냥 예방하는 거야. 예견된 스트레스를 미리 단련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거기에 맞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는다. 예방접종 맞는다. 스트레스 접종. 스트레스를 접종해서 면역을 키우는 거.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이에요.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 행동주의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이 있고요. 학습을 통해서 하는 학습 촉진 기법이 있다. 큰 틀로 보면요. 학습 촉진 기법을 행동 증진 기법이라고 한다. 행동을 증진시키는 거. 그래서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은 체계적 둔감하는 불안 감소 기법이다. 주장훈련. 내 인생은 나일 거예요. 이번 주 못 가요. 주장훈련도 불안을 감수하는 거다. 시어머니한테 한 번 불안하지만 또 한 번 몇 번 대들면 또 그 다음에 안 불안해요. 그래서 홍수법 팍 터뜨리는 거다. 불안을 팍 터뜨리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금지적 조건. 그래서 내담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강화 없이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어떤 조건을 금지된 상황은 계속 조건을 노출시켜서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 금지적 조건 형성. 그래서 스트레스 접종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게 좀 외우기 힘든 분들은요, 요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학습을 촉진하는 기법은 딱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강화는 학습을 증진시키는 거다. 대리학습, 모델링, 따라서 하는 것, 따라장애, 이것도 학습을 증진시키는 거다. 변별학습, 변별력이죠.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해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법, 변별학습. 그래서 강대리 변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강대리가 변별했다. 강대리 변별. 그래서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은 학습 촉진 기법이다. 예를 들면 행동주의에서 학습 촉진 기법이 아닌 것은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5가지 얘기했죠. 다음 중 불안 감소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셋 중에 한 놈이 답이겠죠.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포에 노출시키는 거 실제적 노출법,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거 점진적 노출법, 마음속으로 노출하는 거 심상적 노출법, 한꺼번에 팍 노출시키는 거 대량 자극법이라고 하거든요. 홍수법이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공포 자극을 노출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결벽증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뭘 더러운 거 만지는 거 싫어해요. 그럴 때 그냥 똥을 팍 만지게 하는 거예요. 홍수법이죠. 그래서 다음 중 노출 치료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실제적 노출, 2번 점진적 노출, 3번 심상적 노출, 4번 홍수법, 5번 홍시법. 그럼 답이 홍시법이다. 홍시는 맛있게 먹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사이학습 반드라가 주장했다. 그래서 사이학습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따라하는 거다. 그래서 잘된 사람을 따라하자. 여러분도 지금 사이학습 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동안 내가 너무 학부에서 꼼꼼하게 했지만 이제 청소년 상담 상급은 김덕규 교수 따라서 따라장에 그냥 포인트만 잡자. 반드라 모델링. 이게 모델링이다. 끝. 더 갈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반드라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반드라의 주요 개념은 자기 효능감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나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내가 유효하다. 왜?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답이 자기 효능감이다. 그래서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어야 합격이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합격해요? 나를 믿어야 신도 믿죠. 그래서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고 믿음 천국, 못 믿는 사람은 불신 지옥. 불신이란 말은 그 불신. 불신은 못 믿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불신지옥, 불안지옥. 저렇게 공부해도 합격일까? 정말 저렇게 하면 시험 합격할까? 저게 지금 시험이 나오는, 혹시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게 불안지옥, 불신지옥이에요. 이걸 버리고 과감하게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믿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케이, 자기 효능감 아주 좋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반두라. 자기 효능감이 없는 사람은 관도라. 이렇게 보면 돼요. 관도라 불신지옥, 반두라 믿음 천국.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죠. 자기 효능감을 자신감이 생기는 원천. 자신감이라고 해도 돼요. 자신감, 자기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래서 성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긴다. 대리 경험, 간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긴다. 여러분 강의 보면서 지금 제 강의를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공부하면 진짜 합격할 것 같아. 제가 우리 청주문 카페 여기 글에 이런 거 있더라고. 교수님 강의를 제가 샘플 강의만 들어봤는데 강의만 들어도 벌써 합격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그분 100% 합격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한 달만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할수록 떨어져요. 왜? 많이 하면 꼬이거든요. 그림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림도 그림 그릴 때도 일필휘지라고 그래. 일필. 한 번에 쫙 가야 멋있는 거지. 너무 꼼꼼하게. 일필휘지. 자, 막 딱. 멋지지 않습니까? 짱! 예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이게 뭐예요? 가와 만사성. 초소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가세요. 이걸 이렇게 그리면 짜증나요. 짜증나.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쭉쭉 나가는 게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너무 열심히 키우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 줬더니 썩어서 다 버렸어요. 너무 이렇게 쏟아 부으면요 썩어요. 우리 인지도 썩어요. 이렇게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툭툭 치고 합시다. 언어적 설득, 칭찬이죠. 너 정말 잘한다. 이럴 때 자신감이 생기죠. 정서의 각성, 그래. 믿음 천국, 불신지옥, 답만 외우자. 이럴 때 자신감이 생기죠.
만들어가지고 한 삼축 호획성. 인간은 세 가지 축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사람은 뭐 사람이죠. 행동이 있고, 환경이 있고, 사람은 개인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성격, 행동, 환경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삼축의 호에 서로 어울려서 이 사회학습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삼축 호혜성이다. 보시고요. 관찰학습 이제 보고 따라가는 거죠. 관찰학습의 네 가지 구성 요소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네 가지 구성 요소니까 시험 문제 맞히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 떡볶이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의 집중 단계다. 어떤 관찰학습이 만약에 제가 배드민턴 이제 광명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이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겠죠. 와, 저렇게 치는 거구나. 주의 집중을 하겠죠. 1번 주의 집중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치나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 단계. 이걸 파지 단계라고 그래요. 파지는 찢어진 종이가 아니라 기억한다. 파지 단계 하면 기억 단계예요. 그래서 기억 단계. 잘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의 집중한 다음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집에 따라서 하겠죠. 아, 백을 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운동 재생 다시 그거를 리바이스 재생해서 이제 내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동기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동영상 듣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의 집중해서 저게 저렇게 기억되네. 기억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 것으로 다시 한번 해야지. 운동 재생해서 합격해서 동기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찰학습은 1단계 관찰학습의 단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을 하면 주의 집중 단계, 2단계 파지 단계, 기억 단계, 3단계 운동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다.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관찰학습의 4단계가 아닌 것은 1번 주의 집중 단계, 2번 파지 단계, 3번 운동 재생 단계, 4번 동기화 단계, 5번 파지 줍기 단계. 그럼 답이 파지 줍기 단계겠죠.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학습 뭐 이런 건 그냥 보면 넘어가고요. 오케이. 그래서 행동주의가 끝났고요.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순위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이 발달 심리에서 나오고 이것도 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학습위에서 나오고. 그래서 콜버그는 뭐 진짜로 약방의 감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학교에서 다 배웠겠지만 한번 체크 포인트만 하면 3수준 콜버그가 누구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거나 시험 보지 않습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조건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사의 베이스가 깔린 분들이기 때문에 콜버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콜버그가 콜록콜록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장했다.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콜버그와 길리건이 있죠. 길리건은 여성 발달주의 학자죠. 여성의 발달은 배려의 도덕성이다. 그래서 배려 나오면 길리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수준은 3수준 전 인습 수준이고 9세 이전 인습 수준 9세 이후 그래서 후 인습 수준이다. 전 인습의 도덕적 발달은 벌과 복적이다. 1차적이죠. 인습 수준은 사회적 인습, 사회적 인습하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도덕관념을 인습. 그냥 1차적 그냥 도덕, 그냥 처벌과 복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인습. 그러니까 깡패들, 촉복들 내 말대로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문제 9세 이전 수준 정신연령이에요. 후인습 뭐냐면 양심적, 그래서 일반적 단계라고 양심, 보편성이라고 하거든요. 보편성. 그래서 보편적 도덕 원리. 보편적 도덕 원리는 개인의 가치관 또는 양심 이런 거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준이 후인습이다. 그래서 6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인습 1, 2, 인습 3, 4, 후인습 5, 6.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원습한 도덕관념은 언제다? 6단계 순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도덕 단계에서 옳고 그름을 개인의 양심에 비춰서 판단한다.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비춰서 판단한다. 그래서 양심의 원리는 구체적인 규칙이 없고 법과 초월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뭐 정당성 같은 법령.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지금은 과외가 누구나 다 과외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외하면 불법이거든요. 이거 깜빵가요, 깜빵. 그때 당시에는 과외하면 깜빵한다. 이거는 사회 계약에 의한 도덕적 수준이니까 뭐 사회성, 뭐 5단계에 해당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큰 틀만 잡고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외워두려도 문제에서 찌찌뽕을 못 시키면 공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1단계는 벌과 복종 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1단계예요. 엄마가 때릴까 봐 게임을 안 한다. 뭐 이런 거 1단계. 욕구 충족. 타인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이지 더 이상 고정적인 거나 뭐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거 2단계. 착한 아이 3단계. 법과 질서 지키는 거 4단계. 사회적 계약 5단계. 보편적 양심 6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홀버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하인즈 사례예요. 하인즈. 그래서 가상적 상황을 정해낸 거죠. 어느 마을에 하인즈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그에게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가 있었다. 그는 아내를 살리려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약사가 개발한 라툼이라는 약이 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거죠. 코로나 약을 만들었는데 이 새끼가 약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때려버렸네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 약을 조금 싸게 팔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 나중에 갚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약사 새끼는 그 약으로 돈을 벌 생각이라면 끝내 하인지 부탁을 거절했다. 그래서 절망한 그는 아내를 살리려고 몰래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훔쳤다. 이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 관념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8단계, 6단계에서 1단계는 벌과 복종의 단계입니다. 아주 진짜 1차적인 단계죠. 그래서 본능적인 단계다라고 하고요. 2단계에서는 약을 훔쳐서라도 자기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 실리적 요소가 있는 도덕관념을 2단계 수준이다. 그래서 전인습 단계에서 1단계, 2단계가 되고요. 인습 수준에서는요. 인습 수준에서는 3단계죠. 3단계 약국을 부수고 약을 훔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3단계에 해당되고요. 4단계는 훔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은 환경과 관계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4단계에 해당합니다. 후인습 수준, 이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덕관. 그래서 5단계는 약을 훔친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이나 인명을 구한 일은 용서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용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확장된 도덕관이고요. 맨 마지막에 6단계는 약을 훔친다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하인즈는 자신의 부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는 약을 훔쳐서 도와줘야 한다. 약사의 경우는 돈벌이보다 관습적인 도덕이나 법의 질서를 뛰어넘어 생명이 더 귀중한 때문에 약을 주어야 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양심적인 이런 도덕관, 뭐 이런 확장된 도덕관을 우리가 6단계 최종 단계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발달 심리의 가장 마지막 이론이죠.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인간은 정신도 필요하고 행동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이라고 한다. 인간이 원래 본질이 좋은 거다.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 또는 인간 중심 상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이다. 칼 로저스가 주장한
비지시적 상담이다.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의 인간은 그냥 좋은 사람이다. 성선설 입장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선한 존재이다. 이 잠재 능력만 개발시키면 인간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 인본주의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필수적인 조건, 상담자가 갖춰야 될 태도 또는 상담 기법, 내담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실성을 다른 말로 일치성, 진실한 태도로 상담자를 대화해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철학적 가정은 뭐예요? 개인의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은 객관적인 존재예요,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도 개인의 주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객관적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거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 확증을 위한 적극적인 성장력이 있다. 이 성장력을 다른 말로 잠재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성선설에 입각한 이론이다. 쭉 나오고요. 인간관 그냥 좋은 게 다 인간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그냥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능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뭐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 실리죠. 자신을 유기체에 대한 신뢰, 자신을 믿는 사람, 똥을 잘 싸는 사람, 오줌을 잘 싸는 사람, 변비가 없는 사람, 소화가 잘 되는 사람 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자아, 내담자 중심의 자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 자, 타인이 본 자, 이상적 자. 그래서 자, 로저스도 프로이드가 또 부러웠나 봐요. 자아를 또 만들게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떤 자예요? 뭐 자, 이드, 뭐 초자 만들었는데 현타이, 현실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이상적 자아를 만든 사람은 누구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의 칼 로저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기본 태도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 일치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내담자를 대하라. 어떻게?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을 하고 또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라 라고 보는 겁니다. 현상학적 장, 그래서 장은 뭐 영어로 field, 언제, 지금 이 순간의 field, 현상학적 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이 경험하는 경험적 세계, 주관적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것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그래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입장. 저는 지금 현재 뭐예요? 스튜디오에서 지금 발달 심리를 강의하고 있죠. 제 인생의 here and now, 지금은 뭐예요? 지금의 현상학적 장은 촬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장소, 심리적 장소, 상황, 환경 이런 걸 현상학적 장이라고 한다. 현상학적 장 나오면 내담자 중심 상담 째찌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구 위계 이론 뭐 징글징글하게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구 위계 이론 5가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 존중의 욕구, 자 실현의 욕구다. 그래서 5가지가 뭐 나왔고요. 욕구 위계는 하위에 있는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위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했죠. 일합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논산인데 논산에서 명절 때 친구를 만나서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더라고요. 느낌 이상해요. 신호가 왔습니다. 대전쯤 와서 그냥 그 휴게소에 가는데 휴게소에 그냥 막 사람들이 막 화장실 앞에 줄을 쫙 섰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냥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그런 욕구를 뭐라고 해요? 생리적 욕구.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잘 해결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쭉 가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욕구 위계에서는 상위에 있는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욕구 위계 이론이에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각나고 안전의 욕구가 되면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각나고 이게 해결되면 자아 존중의 욕구가 생각나고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자아 실현과 자아 존중을 우리가 성장 단계로 가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 강의를 다 마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나이별 발달 단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